양철북 퀼터 그라스 547페이지 클레프 이와 똑같은 공고를 나 자신도 용단 위에 누워있던 그때의 나에게 했다. 나는 추위에 떨면서 그대로 누워있었다. 난 도르테아 간호사의 육체를 다시 불러오려고 했다. 하지만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야자섬유뿐이었다. 이 사이에까지 야자섬유가 끼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이 오스카 위에 떨어졌다. 차이들러의 거실 겸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차이들러의 고슴도치 머리가 보이고 그 위에서는 금속재 클립을 찬 뜩단 머리가 내다보고 있었는데 차이들러 부인이었다. 그들은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기침을 하고 그녀는 킬킬거렸다. 그가 나를 불렀으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가 그것을 막았다. 그녀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안 되겠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이 집은 완고한 집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을 나가달라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내가 잠자코 있었던 것은 그 정도로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차이들러 부부가 문을 열고 그가 복도의 전등 스위치를 켰다. 그러고서 그들은 내게로 다가왔다. 조그마한 눈은 화가 나서 심술궂은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노여움을 리큐어 컵으로 발산하지는 않을 셈인 듯 했다. 그는 내 위에 다리를 벌리고 섰다. 오스카는 고슴도치의 화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이들러는 화를 낼 수 없었다. 때마침 계단 쪽이 떠들썩해지더니 열쇠를 든 손이 불확실하게 현관문 위를 더듬다가 마침내 열쇠 구멍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레프가 들어왔다. 동행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도 똑같이 잔뜩 취해 있었다. 셜레라는 이름의 사나이였다. 간신히 기타 주자를 찾아낸 것이다. 두 사람은 차이들러 부부를 달랜 다음 오스카 위에 허리를 굽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붙잡아 내 몸과 사탄의 야자 매트를 내 방 안에 옮겨 놓았다. 클레프는 몸을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었다. 기타 주자는 내 옷을 가져다 주었다. 둘이서 내게 옷을 입히고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흐느낌. 아침은 창 앞에까지 이르렀다. 참새들. 클레프가 내 북을 목에 걸어주고 그의 조그만 플루트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흐느낌. 기타 주자는 자신의 기타를 어깨에 맸다. 참새 소리. 친구들은 나를 한가운데 두고 에워싸듯 하고 흐느끼면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오스카를 차이들러 집에서 그리고 율리히 그리 그 건물에서 참새들이 노래하는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오스카를 야자섬유의 영향에서 떼내고 나와 함께 아침 거리를 지나서 호프 가르텐을 가로질러 플라네타륨이 있는 라인 강변까지 걸었다. 라인강은 잿빛을 띠고 네덜란드로 흐르며 강에 떠있는 배 위에는 세탁물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 안개 짙은 9월의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플루트 주자 클레프와 기타 주자 셜레와 드럼 주자 오스카는 라인의 오른쪽 물가에 앉아 음악을 연주했다. 한참 연습을 하다가
한 모금 마시고는 맞은편 기슭의 퍼플러 가로수에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듀이스부르크에서 석탄을 싣고 온 여러 척의 배가 흐르는 강물을 힘겹게 거슬러 나아가고 있는 쪽을 향해서 미시시피의 빠르고 경쾌한 음악과 느리고 슬픈 음악을 보냈다. 그리고 금방 결성한 이 재즈 밴드의 이름을 찾았다. 햇볕이 조금 비쳐 아침 안개를 밝게 물들이고 음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아침 식사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을 때 자신과 전날 밤 사이를 북으로 단절시킨 오스카는 일어서서 위덧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아침 식사를 알리고 친구들에게 이 신생악단의 이름을 발표했다. 더 라인 리버 3 The Rhine River 3 라고 이름 붙이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549페이지) 양파 켈러에서 우리가 라인의 목장을 사랑했듯이 요리점 주인 페르디난트 슈무도 듀셜도르프와 카이저스페르트 사이의 라인 오른쪽 기슭을 사랑했다. 우리는 곡 연습을 대개 슈토콤 위쪽에서 했다. 한편 슈무는 소구경 총을 들고 기슭의 제방 울타리와 숲을 속으로 참새를 쫓아다녔다. 그것이 그의 취미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는 기분이 상쾌해졌다. 가게에서 재미없는 일이 있으면 슈무는 아내에게 메르세데스를 운전하게 했다. 그들은 기슭을 따라서 차를 몰아 슈토콤 위쪽에 주차했다. 그는 평발인데 총구를 밑으로 내린 채 걸어서 목장을 지나서 차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아내를 끌고 가 강가에 안기 편한 돌 위에 아내를 남겨두고 울타리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우리는 레그타임을 연주하고 그는 숲을 속에서 총을 쏘았다. 우리가 음악에 몰두하는 동안 슈무는 참새를 잡았다. 셜레는 클레프와 똑같이 구시가 요리점 주인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녹음 속에서 총성이 나자 곧바로 말했다. 슈무가 참새를 찾고 있군. 그런데 지금은 슈무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먼저 그에 대한 추조사를 해도 좋으리라. 슈무는 사객 솜씨가 좋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좋았다. 슈무가 참새를 잡을 때 위덧 왼쪽 주머니에는 물론 탄약이 들어있었지만 오른쪽 호주머니는 참새 모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모이를 사격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격이 끝난 뒤에 참새들 사이에 널리 뿌렸다. 그는 하루에 12마리 이상은 절대 잡지 않았다. 슈무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다. 1949년 11월의 어느 좋은 아침,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 라인 강변에서 연습을 하고 있자 그가 아주 큰 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당신들이 연주를 해서 새를 쫓아버리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새를 잡을 수 있겠어? 하고 클레프는 사과하면서 플루트로 받들어 총을 했다. 당신은 참으로 음악적인 분이군요. 우리의 리듬에 정확하게 맞춰 숲을 속에서 쏘고 계시니 말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슈무씨. 슈무는 클레프가 자기 이름을 말하자 기뻐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클레프는 짐짓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슈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거리에 나가면 언제나 저기 슈무가 간다. 저기 슈무가 온다. 방금 슈무를 보지 못했나요? 슈무가 오늘은 어디에 갔지? 슈무는 참새를 잡으러 갔어. 하는 말들이 귀에 들리는데 클레프 덕분에 인기인이 되어버린 슈무는 담배를 주면서 우리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우리의 연주 곡목 중에서 한 곡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타이거 레그를 들려주자. 그는 아내를 불렀다. 그때까지 털가죽을 두르고 돌 위에 앉아서 라인강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가 외투 차림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다시 연주를 해야 했다. 이번에는 분발하여 하이 소사이어티를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털가죽 외투를 입은 그녀가 말했다. 이봐요 페르디, 마침 잘 됐어요. 가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도 같은 의견인 모양이며 겨우 찾아냈다는 심정인 것 같았으나 처음에는 심사숙고하는 듯 했다. 아마도 머릿속에서 주파나를 굴렸으리라. 납작한 자갈 두세 개를 기막힌 솜씨로 라인강의 수면에 물수제비로 날린 뒤에 느릿하게 제안했다. 양파 켈러에서 지하술집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주하면 하루 저녁 1인당 10마르크, 아니 12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다. 5시간이네? 60마르크 그러면. 클레프는 17마르크를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슈무가 15마르크라고 말할 거라는 예상에서였다. 그러나 슈무는 14마르크 50페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린 계약을 했다. 거리에서 보면 양파 켈러도 새로 생긴 많은 술집과 비슷했다. 새로운 술집들이 기존 술집과 다른 점은 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왜 비싸냐 하면 대개 예술가 클럽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의 실내 장식이 사치스러운 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술집에 붙여진 이름만 들어봐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즉 고상하고 단정한 라비올리 클럽, 신비하고 실존주의적인 터부, 맹렬하고 불꽃 같은 파프리카, 거기에다 양파 켈러 같은 식이다. 양파 켈러라는 문자와 소박한 인상을 주는 양파 그림이 일부러 꾸민 서투른 솜씨로 에나멜판 위에 그려져서 출입구 앞 등골무늬 모양의 주철봉에 걸려있는 것은 전통적인 독일식이었다. 맥주병 같은 녹색을 띤 둥근 볼록 유리가 단 하나뿐인 창에 끼어 있었다. 붉은 빛으로 칠한 철문은 전시의 방공호의 문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 이 문 앞에 촌스러운 양가죽 옷을 입은 안내인이 서 있었다. 이 양파 켈러에 아무나 들여보내서는 안 되었다. 특히 일주일치 급여가 맥주값으로 탈바꿈하는 휴일에는 양파 켈러보다도 싼 곳이 알맞으리라 생각되는 구시가의 대중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안내인의 임무였다. 일단 안내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붉은빛 문짝 뒤에서 5개의 콘크리트 층계를 발견한다. 그것을 내려가면 사방 1m 정도의 조그마한 층계참이 있는데 피카소 전시회 광고지가 붙어 있어 이런 층계참까지 훌륭한 특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이번에는 4개이다. 그러자 바로 눈앞에 휴대폰 보관소가 있다. 요금은 후불입니다. 라고 두꺼운 종이에 써놓았다. 카운터 저쪽에 있는 젊은이는 보통 수염을 기른 미대생인데 절대 성금을 받지 않았다. 어쨌든 양파 켈러는 비싸기는 했지만 양심적인 가게였으니까. 주인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손님을 맞았다. 눈썹을 과장스럽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손님들에게 비밀놀이를 전해주겠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주인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페르디나트 슈무. 그는 이따금 참새를 잡고 또 통화개혁 이후 다른 도시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한 듀셀도르프 사교계와 느리게나마 발전한 다른 곳의 사교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로 양파 켈러, 여기서도 이 번창하는 나이트클럽의 양심적인 면이 인정되거니와
정말로 양파 켈러는 진짜 켈러로서 조금 습기마저 느껴졌다. 발밑의 차갑고 기다란 파이프에 비교해도 좋다. 넓이는 4m에서 18m 정도로서 역시 독창적인 원통형 철제 난로 2개로 난방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 물론 켈러라고는 하지만 결국 보통 지하실과는 구조가 달랐다. 천장을 헐어서 1층까지 넓혔다. 그러므로 이 양파 켈러의 유일한 창도 실은 지하실 창이 아니라 이전에는 1층 창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번창하는 이 나이트클럽의 양심적인 면을 조금 손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둥근 볼록 유리덕으로 창에서 밖이 보이지 않았고 또 확장한 위쪽 공간에는 회랑을 설치해서 매우 독창적인 가파른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양파 켈러는 그래도 양심적인 나이트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진짜 켈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짜가 아니면 안 될 이유도 없으리라. 오스카가 깜빡하고 보고하지 않은 게 있다. 사실 회랑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사다리도 본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현문 비슷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위험할 정도로 가파른 그 사다리 좌우에 아주 독특한 빨랫줄 난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약간 흔들려 배를 탄 여행을 연상시켰으며 양파 켈러의 요금을 비싸게 했다. 갱부가 들고 다닐 법한 카바이드 램프가 양파 켈러를 비추면서 카바이드 냄새를 풍기고 이것으로 또 요금이 비싸졌다. 손님을 지하 950m의 칼리 채굴장의 갱도 속으로 데리고 갔다. 우통을 벗어붙인 갱부가 암석과 씨름하면서 광맥을 열고 있었다. 몇몇 광부들이 돌소금을 긁어내고 곤양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광산차를 채운다. 저 멀리 갱도가 프리드리히 홀 2번 쪽으로 커브를 도는 근처에서 빛이 흔들린다. 갱부 감독이다. 가까이 와서 조심해요! 라고 말하고는 카바이드 램프를 흔든다. 그 카바이드 램프와 똑같이 생긴 것이 아직 색을 칠하지 않고 임시로 석회를 발라놓은 양파 켈러의 벽에 걸려있어 주위를 비추고 냄새를 발산하며 요금을 높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좌석 설비는 조잡했다. 보통 나무 상자에 양파 부대를 씌운 것이었다. 나무 테이블은 깨끗이 닦여서 광이 났고 채굴장에서 온 손님을 영화에 자주 나오는 평화스러운 농부의 방으로 이끌었다. 이것으로 전부다. 그런데 몽로는 없다. 웨이터, 메뉴를 보여주세요. 메뉴도 없거니와 웨이터도 없다. 우리 더 라인 리버 3를 지명할 수 있을 뿐이다. 클레프와 셜레와 오스카는 현문 같은 사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다. 9시에 와서 악기를 꺼내 10시 무렵부터 음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9시 15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 대해선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된다. 당장은 이따금 소구경 총을 쥐는 슈무의 손가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파 켈러가 손님으로 가득 차면 반쯤 차면 10,000원으로 간주했다. 주인 슈무는 바로 셔를 어깨에 걸쳤다. 이 셔는 코발트 블루의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무늬가 있었는데 특별한 모양이었다. 이런 것을 일부러 강조하는 까닭은 셔를 걸치는 일이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늬는 황금빛 양파였다. 슈무가 이 셔를 걸쳤을 때 비로소 양파 켈러는 개슴했다고 할 수 있었다. 손님들은 실업가, 의사, 변호사, 예술가, 무대배우, 언론인, 영화인, 유명한 운동선수, 정부나 시청의 고관들이었다. 요컨대 오늘날
인텔리로 자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인이나 여자친구나 여비서나 여성 공예가 때로는 남자 정부까지 데리고 와서 조잡한 천이 깔린 상사에 걸터 앉아 슈무가 황금빛 양파가 그려진 셔를 걸칠 때까지 시간을 소리 죽여 오히려 고생스러울 정도로 가라앉은 상태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대화를 나누려고 해보았으나 헛일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야기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버렸다. 울적한 마음을 풀고 싶어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숨김없이 큰 소리로 말하며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않고 피가 흐르는 진실을 벌거벗은 인간을 보이고 싶어도 그게 안 되었던 것이다. 여기저기서 실패의 경력이라든지 파괴된 부부 생활의 용광만이 암시되고 있었다. 슬기롭게 보이는 큰 머리와 부드러우며 사랑스럽다고 해도 좋을 손을 가진 저쪽에 있는 신사는 아무래도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이다. 아버지의 과거가 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카바이드 램프 불빛을 받아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인 2명이 밍크 코트를 입고 앉았는데 그녀들은 신앙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에 대한 신앙을 잃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 큰 신사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며 또 아들이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도 듣지 못했다. 그것은 오스카에게 이 비교가 허락된다면 알을 낳기 직전과 같은 것이다. 괴로움을 겪고 모두 양파 켈러 안에서 오랫동안 쓸데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윽고 특제쇼를 걸친 주인 슈무가 잠깐 모습을 나타내 손님들의 야! 하는 환성에 감사의 뜻을 담아 답하고 2, 3분 동안 양파 켈러 구석에 있는 커튼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 한 구석에는 화장실과 창고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는 그곳에서 되돌아왔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손님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자 웬일인지 전보다 더욱 기쁜 듯한 반쯤은 구원받은 듯한 야 하는 소리가 그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경기가 좋은 나이트클럽의 소유자가 커튼 뒤로 사라져 창고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와서 그곳에 걸터 앉아 주간지를 읽으라고 열중해 있는 화장실 담당자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잔소리를 한 뒤 다시 커튼 앞으로 걸어나와 구세주처럼 또는 진실로 위대한 기적을 보이는 사람처럼 환호성으로 마중을 받는 것이었다. 슈무는 바구니 하나를 팔에 걸치고 손님들 사이로 다가왔다. 이 바구니에는 청색과 황색의 바둑판 문의 천이 덮여 있었다. 그 천 위에는 돼지와 물고기 모형을 한 작은 토마가 잔뜩 올려져 있었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이 판자 조각을 주인 슈무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돌아다녔다. 나누어 주면서 멋있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 부다페스트나 비엔나에서 지낸 사나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슈무의 미소는 진품이라 여겨지는 모나리자를 모사한 작품을 다시 모사한 미사와 비슷했다. 한편 손님들은 그 판자 조각을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손에 든 판자 조각을 서로 교환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돼지 옆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돼지보다는 신비스러운 물고기를 좋아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부인들의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판자 조각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주인 슈무는 회랑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나서 판자 조각이 각자 앞에 놓이기를 기다렸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이 가슴을 죄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마술사를 연상케 하는 손놀림으로 덮인 천을 드러냈다. 그러자 또 하나의 천이 바구니를 덮고 있었다. 그 천 위에는 식칼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알아볼 수 없었다. 판자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슈무는 그 식칼을 나누어 주고 다녔다. 그러나 이번에는 걸음을 빨리 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그 덕택에 요금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며 식칼을 서로 교환할 틈도 주지 않았다. 일종의 잘 계산된 성급함이 그의 동작에 작용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소리치더니 바구니 덮은 것을 벗겨내고 바구니를 속에 손을 넣었다가 분배를 했다. 민중에게 부리는 마음씨 착한 자선가처럼 그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녔다. 그들에게 양파를 준 것이다. 그의 썰 위에 약간 추상화되어 황금빛 무늬로 염색되어 있는 듯한 양파. 같은 알뿌리라도 튤립 알뿌리 같은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가 사들이는 보통 양파, 채소가게 할머니가 파는 양파, 농가에서 심어 수확하는 양파. 네덜란드의 클라인마이스터 듀르의 영향을 받은 일파, 화가들이 정물화에 만든 많든 적든 많든 적든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양파. 그러한 양파를 주인 슈무는 손님들 사이에 나눠주었다. 모두에게 양파가 주어졌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원통형 철제 난로에 타오르는 소리와 카바이드 램프의 노랫소리 뿐이었다. 양파 분배가 있은 뒤에는 그만큼 조용해졌다. 그러자 페르디난트 슈무가 하세요! 여러분! 하고 소리치면서 시월의 한쪽 끝을 마치 스키 선수가 출발 전에 하는 것 같이 왼쪽 어깨에 걷어올렸다. 이것이 신호였다. 모두들 양파 껍질을 벗겼다. 양파에는 껍질이 7장 있다고 한다. 신사숙녀들은 식칼을 가지고 양파 껍질을 벗겼다. 그들은 양파에서 제1껍질, 제3껍질, 황금색 껍질, 붉은 녹색 껍질, 요컨대 양파색 껍질을 벗겼다. 그러자 마지막의 양파는 유리처럼 푸르고 흰빛을 띠며 눅눅하고 진득진득하며 축축해졌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양파 냄새가 났다. 그들은 보통 양파를 썰 때처럼 이 양파를 썰었다. 돼지 모양과 물고기 모양을 한 도마 위에서 능숙하게 또는 미숙하게 여러 가지로 썰었다. 거침없이 썰었다. 그 때문에 즙이 튀고 양파 위에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식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아이가 지긋한 신사들은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손가락을 다친 사람이 많았으나 열중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 대신 부인들은 아주 잘했다. 전부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가정에서 주부의 임무를 다하고 있던 부인들은 솜씨가 좋았다. 그녀들은 양파를 써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튀김 감자에 곁들일 때 쓰는 방식, 사과와 둥글게 썬 양파가 딸린 간 요리에 사용할 때 쓰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두 요리 모두 슈무의 양파 켈러에는 없었다. 대개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먹고 싶은 사람은 다른 가게, 예컨대 피실레라도 가야만 했다. 양파 켈러에 와봤자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이 가게에서는 그저 양파를 쓸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이 지하 술집의 이름이 그렇고 특별한 술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파라는 것은 이 썬 양파를 잘 살펴보면, 아니, 슈무의 손님들은 이미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것이 지나친 말이라면 몇몇 손님은 이미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물이 앞을 가린 때문이지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해서 바로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찬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사람들 대부분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특히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는 장래 눈물 없는 색이라고 이름 붙여질 것이다. 눈물의 씨앗이 되는 슬픔은 도처에 수두룩하게 굴러다니는데도 그래도 슬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눈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슈무의 양파 켈레에 와서 도마, 돼지나 물고기와 식칼을 80페니히에 빌리고 밭에서 자라는 보통 양파를 12마르크에 나누어 받고서 그것을 더 잘게 썰었다. 그 즙이 눈물을 흘리게 해줄 때까지 썰었다. 그 즙은 무엇을 이루어 주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슬픔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었다. 즉, 인간의 동그란 눈물을 자아낸 것이다. 이리하여 모두는 울었다. 마침내 또다시 울었다. 조심스럽게 울었다. 끝없이 울었다. 염치 없이 울었다. 눈물은 흘러 떨어져 모든 것을 씻어내렸다. 비가 왔다. 이슬이 내렸다. 오스카는 열린 수문을 생각해냈다. 봄장마에 의한 제방의 붕괴였다. 그런데 해마다 범람하고 정부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그 강의 이름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이 자연현상을 12마르크 80페니로 체험한 뒤에 마음껏 눈물을 흘린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전히 망설이면서 자신의 적나라한 말에 놀라면서 양파 켈레의 손님들은 양파를 즐긴 후 조잡한 천을 깐 불편한 상자에 걸터 앉은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고 마치 망토를 뒤집듯이 자신을 뒤집어 보였다. 그런데 오스카는 클레프나 셜레와 함께 눈물 없이 사이비 사다리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한 조심성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 자책, 참회, 폭로, 자백 같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말하겠다. 그것은 피오호 양의 이야기인데 이 여성은 애인인 폴모에게 몇 번이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덜과 같이 되고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몇 번이나 슈무의 비싼 양파 켈레에 다녀야 했다. 피오호 양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전차 안에서 만났어요. 나는 가게에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서점을 경영하고 있다. 전차는 10,000원이어서 빌리가 폴모 씨를 말한다. 내 오른밥을 심하게 밟았어요.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눈에 서로 반했어요.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게 된 탓도 있고 해서 그는 나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라리 운반해 주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그날부터 그는 자기에게 밟혀 검푸르게 변해버린 내 발톱을 정답게 돌봐주었습니다. 발톱 말고도 그는 나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른발 엄지발톱이 빠지고 새로운 발톱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라기 시작하자 끝장이 났습니다. 마비되었던 발톱이 빠진 그날부터 그의 애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사랑이 사라짐을 괴로워했습니다. 빌리는 여전히 나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었으며 게다가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제안을 한 겁니다. 내 왼발 엄지발톱이 자주색이 되고 다시 검푸르게 될 때까지 밟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곧바로 나는 그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랑을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왼쪽 엄지 발톱이 마른 잎처럼 떨어질 때까지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 사랑은 가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빌리는 겨우 자라난 내 오른발 엄지발톱을 밟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말이지요. 하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었어요. 만일 당신의 사랑이 정말로 크고 진실하다면 발톱 따위와 사라져서는 안 될 거라고. 그는 내 말을 이해해주지 않고 내 곁을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우리는 콘서트홀에서 만났습니다. 중간 휴식이 끝나자 그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와 앉았습니다. 마침 빈자리였습니다. 교향곡 제9번이었는데 합창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오른발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신은 미리 벗어놓았습니다. 그는 밟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콘서트에 방해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7주 뒤에 빌리는 또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번 우리는 몇 주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다음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내가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쪽 발가락이 모두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발톱이 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따금 빌리가 찾아와서 내 용단 위에 앉아 우리 사랑에 희생되어 발톱을 잃어버린 두 발가락을 가만히 바라보고는 충격을 받아 나와 자신을 깊이 동정하곤 했는데 그러면서도 애정은 느끼지 않았으며 눈물도 흘리지 않는 겁니다. 곧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빌리, 슈무 양파 켈러에 가요. 마음껏 울어봅시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엾은 그 사람, 눈물이라는 위대한 위안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 후 오스카가 이것을 밝히는 까닭은 호기심이 강한 몇몇 독자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폴머 씨도 우리 술집을 찾아왔다. 이 기회에 말해두는데 그는 라디오 성인이다. 그와 그녀는 함께 울었다. 그리고 클레프가 어제 면회 시간에 나에게 보고하기를 두 사람은 최근 결혼했다고 한다. 인간 존재의 진짜 비극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에 양파 켈러는 문을 닫았다. 양파의 향수로 완전히 분명해진 것인데 가장 비극적이지는 않을지언정 가장 심하게 우는 역은 월요일의 손님들을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 월요일은 다른 날보다 요금이 쌌다. 이날 슈무는 반값으로 양파를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대부분이 의학도들과 여학생들이었는데 미술대학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미술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그들 장학금의 일부를 양파를 위해서 지출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또 이상하게 생각하거니와 고등학교 상급반 남녀 학생들이 양파 살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청년들은 노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다. 청년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인 시험이나 고등학교